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번 공지에 알려드렸던 대로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고전 이야기를 여름 휴가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작품으로 오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제를 보면 그 원더라는 그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그 원더에는 신비로운, 이해할 수 없는, 좀 이상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상한이라는 표현을 번역본 원제로 선택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상하다, 신비하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이상하다는 건 사실 어른의 관점이고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거는 아이들의 관점이거든요. 이상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 기준점에서 벗어났을 때 이상하다라는 판단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신비롭다, 신기롭다는 어떤 판단의 가치보다는 지금 벌어진 현상에 대한 어떤 감탄이나 그 감정이 담겨 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보다 신비로운 나라의 앨리스 이렇게 해도 좀 재밌었을 텐데 아마 그 신비롭다는 이야기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신앙이라든지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이렇게 번역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정말 아재 개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는 하지만 당대의 시대 풍자, 그리고 유행했던 유행가, 그리고 그 유행가의 패러디, 괴상한 말장난까지 이 작품에 한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정신사나워, 정신사나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어른들은 한 저녁 정도 되면 에너지가 고갈돼서 이렇게 딱 다운되고, 막 애기들 볼 때, 쟤네들 언제 잠자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업돼가지고 잠자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이 텐션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 작품이 약간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이 텐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어떤 기승전결이라든지 아니면 맥락이 없다거나 플롯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승전결에서 기와 결이 이렇게 다운되는 거라면 이 전, 여기는 굉장히 하이퍼예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는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막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같이 막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이 책이 마구잡이로 무의식의 흐름으로 써낸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는 과학과 이성, 본질과 경험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이 제법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괴상하고 신비롭고 이상한 이야기는 도대체 누가 쓴 걸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는 루이스 캐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필명이고요. 본명은 찰스 도디슨입니다. 옥스퍼드 수학과 교수였죠. 수학과 교수가 이렇게 엉뚱하고 괴상한 이야기를 썼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수학이야말로 인간의 합리와 이성의 최고점 아니겠어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과 이 이야기 작품의 결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작가가 필명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가 루이스 캐롤은 10대 때 열병을 앓아서 청각 장애가 생겼고 그 후유증으로 말을 더듬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옥스퍼드 수학과 강사 시절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8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걸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이제 카메라가 나와서 사진 찍는데 굉장히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사진을 잘 찍었다고 하는데요. 빅토리아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정말 아이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이야기가 탄생했는데요. 루이스 캐롤이 수학과 강사 교수였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수학과 학과장 가족들과 피크닉을 가는데 이 템즈강에서 뱃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학과장의 딸이 앨리스였거든요. 근데 그 앨리스 말고도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학과장 가족하고 갔으니까 그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집 애들이 뭐 빨리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뱃놀이를 하면서 이 배를 저으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과장 딸 앨리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배를 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야기 제법 재밌는데?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나온 거죠.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말고도요, 앨리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거울나라의 앨리스, 뭐, 땅속의 앨리스, 뭐, 이렇게 있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물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상상력 때문도 있지만, 1950년대에 디즈니사가 이 작품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 파란색 치마에 하얀색 에이프런을 입고 있는 그 앨리스 그 캐릭터 잘 아시죠? 그 덕분에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많이 알려지게 됐죠. 이 작품이 나온 건 영국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 특유의 그 신사 문화가 발달한 때거든요. 영국 특유의 문화를 발달시킨 아름다운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신사라는 게 굉장히 격식을 따지고 사회적인 체면을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매너라고 그러죠. 어떤 규범과 뭐 윤리와 도덕에 따른 사회 규범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블랙 코미디라든지 시대 풍자라든지 그게 그런 문학이 또 빅토리아 시대 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루이스 캐롤이 작정하고선 나는 이런 뭐 빅토리아 시대를 우습게 만들어 볼 테야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저 그 사회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윤리 규범이라든지 도덕관념이라든지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이 작가는 그냥 재미나게 아이들한테 어떤 주제의식을 강요하거나 도덕적인 교훈을 막 이렇게 해야 돼. 이 작품의 교훈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진 않았던 거죠. 이 작품에서도 읽다 보면 그 공작 부인이 나오는데요. 모든 이야기에서 교훈을 찾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 작품에서는 그런 식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여러 가지 어떤 관습, 풍습 이런 거를 살짝 비튼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가는 어떤 특정하게 주제를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재밌게 쓰려고 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이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앨리스는 시내가에서 책을 보고 있는 언니 옆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언니가 얌전하게 보는 책을 보니까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어서 책을 왜 읽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데이지 꽃을 꺾어다 목걸이를 만들어 볼까 말까 하던 중에 하얀 토끼가 어머 늦었어 하며 오두방정 호들갑을 떨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심심하고 지루하던 차에 앨리스는 아무 생각 없이 토끼를 따라 토끼굴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앨리스의 모험이 시작되죠. 앨리스는 여러 번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목만 길어져서 비둘기에게 뱀으로 오해받기도 하죠. 앨리스는 자신이 흘린 눈물 웅덩이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곳에 함께 빠진 새들과 깃털을 말리기 위해 아무 규칙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코커스 경주를 하기도 합니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도마뱀 빌, 공작부인, 요리사, 돼지인지 아기인지 모를 어린 생명체, 물담배 피는 쐐기벌레,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최셔 고양이, 강아지, 비둘기, 미친 모자장수, 하트카드 병정들과 여왕과 왕, 바다거북과 가재 등을 만나는데요. 앨리스는 작품 내내 그렇게 자기가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나라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통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여왕의 파일을 훔쳤다는 혐의로 하트잭이 재판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증인으로 앨리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왕의 황당무계한 목을 쳐라, 사형을 해라 이런 말에 늘 주눅이 들어있다가 쐐기벌레가 준 버섯을 먹고 몸이 점점 커져서 자기 목소리를 내죠. 앨리스는 카드 세트 주제에 이렇게 앨리스가 반항을 하니까 카드들이 앨리스를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는 사이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나죠. 착한 모범생인 언니는 앨리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기 바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배경 지식도 의미 분석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책이 당대에 유행했던 시와 노래와 이야기를 패러디했고 그 정서는 사회 풍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만큼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재밌게 웃기게 황당하게 읽고 느끼면 그만인 그런 책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서 과학이 세상을 구할 것처럼 무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정말 산업이 나날이 발달하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어느 때보다 빨랐죠. 과학과 이성 만능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이성과 합리와 규칙과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이 작품이 얼마나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점에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오리지널 사파집은 지금까지도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경매에 나와서 팔리고 그랬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과 규칙이 없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도 않죠.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닌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말을 하고 동물들이 앨리스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죠. 앨리스 자신도 이 믿기지 않는 일들에 굉장히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만난 쐐기벌레가 여유만만하게 넌 누구냐? 라고 묻는데요. 앨리스는 더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알았던 내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앨리스는 그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고양이에게 길을 묻습니다. 이 대목은 동기부여 강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있어. 그래서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할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그런 동기부여의 글을 저도 언젠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앨리스가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결국 이 이야기는 앨리스의 꿈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허물어버려요. 일반 보편적인 상식과 이성의 세상이 아닌 그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규칙이 없는 것이 이 이상한 나라의 규칙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얼마 전에는 살바도르 달리의 회화가 들어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의학 논문에도 한번 인용이 되었었는데요. 1955년 영국 정신과 의사가 소시증 또는 토드 신드롬이라는 증후군을 설명합니다. 그 증후군은 갑자기 세상이 크게 보였다, 작게 보였다 하는 것을 말해요. 시각 왜곡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직선이 물결로 보이기도 하고 정지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3차원이 1차원으로 보이거나 얼굴이 뒤틀려 보인다거나 이렇게 시각을 처리하는 두정엽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인용했는데요. 네, 물론 제가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동화 정도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영미권에서는 이 작품은 정말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있는 영국 가디언지에서 얘기하는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중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이 현실과 꿈의 경계가 사라진 곳에서 오롯이 나는 누구이고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에만 집중하는 이 책으로 여러 존재론적인 철학적 담론을 아주 가볍게 던지면서 순수하게 읽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어른 동화인데요. 여러분께 이런 이유로 제가 여름 휴가용으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떤가요? 이게 굉장히 책이 얇고요. 챕터가 12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작가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요즘 애들이 이걸 재밌어 할까? 요즘 애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 든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요즘에는 정말 재밌는 게 많잖아요. 하다못해 책이 재밌어도 책 자체를 읽지 않는데 이 앨리스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언니가 책을 읽어요. 근데
뭐 이거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고 저런 책이 뭐가 재밌다고 그러지? 이러면서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로 빠지는 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읽어주다가 제가 어른들이 뭐야 이 책 너무 재밌더라 그런 반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 막 하늘을 날고 싶었다 막 무슨 마법 매직봉 이런 게 있어서 막 요술 부리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하늘을 날고 싶은 그 꿈이 굉장히 커서 막 진짜로 꿈도 꾸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막 또 요술 방망이가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만화처럼 진짜로 했으면 좋았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거라기보다 지금 저희 나이 때라든지 어떤 성인,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한테 나 이런 책 읽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역으로 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영상 초반에 잠시 말씀드렸듯이요. 이 책에는 정말 아재 개그라고 하는 말장난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곱게 표현을 하자면 언어 유희라고 하겠죠. 이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언어 유희는 사실 그 나라의 말에 어떤 리듬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속에 담긴 문화 코드를 알아야 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번역상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 앨리스가 돼지를 안고 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돼지가 영어로 하면 pig잖아요. 피그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피그란 말이니 아니면 무화과란 말이니 라고 해서 뜬금없이 무화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가 뭐지 하고선 찾아보면 pig 대신에 이 사람이 fig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글자, 그러니까 돼지니 아니면은 뭐 캐지니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겠죠. 철자 하나 바꿔서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건데 말장난의 재미난 그 스파클까지 다 번역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옛날 번역을 보면 돼지라는 거니 아니면 무화과라는 거니 이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요즘 번역에서는 돼지라는 거야 아니면 돼지바라는 거야 아니면 돼지라는 거야 아니면 소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번역가님들이 그 말장난을 우리나라 아재 개그에 맞게 번역하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각주가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달렸으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겠다라고 하신다면 우선은 완역본보다는 번역본을 추천하고요. 번역본 중에서도 각주가 달린 게 조금 더 이 언어 유희를 이해하는 데 재밌을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원서로 자세하게 읽고 싶다라면은 그 원서를 찾아서 읽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언어 코드가 재밌어서 제가 제 외국어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하루에 한번 읽을 정도의 그 양을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그 댓글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제 외국어 블로그를 한번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정리하자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어른들을 위한 재미난 동화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볼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창조적인 개념, 창의적인 개념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서 그게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나만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신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게 너무 자기 고집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이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거침없이 앨리스가 토끼굴로 들어가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직접 재미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 오즈의 마법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